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가 해커에게 탈렸다, 해커에게 무방비였다 라고 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죠. 그래도 침체라기보다는 좀 하락이 좀 더 가지 않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매일경제 자회사죠. 엠블록 에디터로 있으신 김영용 에디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이클상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폭등장,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폭등장을 기대하는데 지금 올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안 온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오히려 급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급등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급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 급등 기대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작년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었는데, 그 반감기 이후에 보통 1년을 칩니다. 그 반감기에서 보통 1년이 지나면은 그때 반감기 효과가 이제 이른바 극대화되는 거여서 1년 뒤에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게 굉장히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이제 2달, 3달쯤 뒤인 4월이 이제 이때면 정말 이제 반감기 효과가 극대화돼서 꽤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이제 그 급등에 대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코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정말 큰 사고가 주말에 이제 터져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사상 최고의 해킹 금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거래소죠.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냥 편의상 코인 거래소라고 하긴 하는데요. 코인 거래소가 좀 직관적이어서 좀 이제 괜찮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 네. 예, 외부에서의 해킹으로 이제 자금을 탈취한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의 금액입니다. 현재 이 순수하게 해킹으로만 탈취된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해서 14억 6천만 달러여서,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2조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좀 몇 군데 있었었습니다. 네. 뭐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신뢰도를 정말 팍 떨어뜨린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네. 해킹 사건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다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의 억 단위의 달러에 이 정도의 자금이 탈취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역시나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규모만큼이나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이클 상의 급등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들, 이거를 확 누르는 초대형 악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일어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그 해킹당한 거래소 거기서 이제 뱅크런이 좀 벌어지고, 그리고 탈취된 이더리움, 이것은 뭐 이제 동결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숫자가 줄었다 해서 이더리움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참 좀 희한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코인의 세계는 참, 예, 알고도 모르겠고 좀 안다고 생각해도 더더욱 모를 일들이 발생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단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이더리움이 약 40만 개로 추정이 됩니다. 41만 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개수가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그 부자 순위를 봤었을 때 보면은, 네. 순위가 이렇게 1, 2부터 쭉 있는데, 이 해커가 바이비트를 해킹한 해커가 이번 해킹으로 확보한 이더리움이, 이게 그 이더리움의 이제 보통 창립자라고 불리는 비탈릭 부테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탈릭 부테린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을 이제 제끼고 17인가 이제 16위에 이제 이더리움 거부로 단숨에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한 이더리움은 이제 이 해킹이 일어났다는 걸 온 천하에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갑 주소가 다 공개가 됩니다. 네. 누구나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갑에 이 해킹으로 인해서 탈취된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갑을 통해서 다른 이더리움을 보내도 이제 보낼 수는 있는데 이 지갑을 통해서 이제 연결돼서 이른바 이 지갑이 이를테면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업비트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려고 이더리움을 보내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 그리고 받는 사람의 주소를 또 없애버려요. 없애버린다기보다는 쓸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지갑에 들어있는 이더리움은 사실상 그러니까 작물이죠. 작물에서 처분할 수 없는 작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이더리움 중에 굉장히 많은 17위급에 속하는 이 정도의 대규모의 이더리움이 작물이 돼버리니까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까 이른바 희소성에 대한 기대로 이더리움이 조금 오르는 그런 약간의 심리적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심리적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가상자산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식처럼 거래되는 게 아니라 쪼개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개수로 인해서 희소성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또 엄밀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의 반짝 그 반등은 심리적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찌되었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훼손하는 보안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이제 당분간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서로 차별화된다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해커들은 지금 당장은 현금화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쪼개서가 됐든 어찌 됐든 나중에라도 먼 훗날에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한 보람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보람이 이제 마치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범죄 조직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세상의 주목을 끌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는 이유는 결국 현금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군요. 네, 아무리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번에 해킹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그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는 해커 조직으로 이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뭐 정확한 집계인지는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해킹으로 연간 확보하는 현금 또는 자금이 거의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거의 공식 통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북한이 이렇게 가상자산을 이거를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이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큰 외화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해커들이 만약 북한 추정되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동안 자기들이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이렇게 빨리 싼 값에 처분해서 현금을 이제 뭐 얼마라도 쥐고 이렇게 자취를 감춘다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이미 앞전에서 해킹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별로 저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 캐시 플로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물로 이렇게 맞습니다. 할수 있다. 범죄 조직. 하긴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막 세탁해 주는 곳들이 있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자세한 그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비트 세계 몇 위권이죠? 이 거래소가? 바이비트가 사실 작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순위가 올라온 거래소입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이제 업비트를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다국적 거래소만 보면은 바이낸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OKX라는 거래소, 그다음에 후오비, 뭐 HTX라는 거래소, 그다음에 바이빗 이렇게 몇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일 하는 건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바이낸스나 이런 후오비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래소 중에서는 뭐 HTX, 그러니까 후오비나 OKX가 순위가 좀 높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좀 뭔가 시장에 활성화하고 바이비트가 좀 뭔가 세일즈를 열심히 해서 바이비트가 거의 2위 정도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상당히 초대형 거래소군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규모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킹으로 이제 일격을 당한 거니까
좀 피해가 좀 더 막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개별 거래소, 그러니까 그 탈취당한 것이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그 투자자들, 고객들의 그걸 이제 강탈당한 거잖아요. 네네, 해킹을.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그걸 채워 넣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인지 그냥 개별 거래소의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쓰는 거는 역시 거래소입니다. 예. 거래소에서 실제 암호화폐의 취지는 이렇게 거래나 이런 교환의 용도가, 교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투자의 용도가 에셋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뭐 매매라든지 매매 수단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좀 커서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래소라는 분야와 그 중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거래소가 해커에게 털렸다, 해커에게 무방비였다라고 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죠. 마치 이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배달의민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카라코베라 이쪽에서 이 중에 한 곳에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다. 라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신뢰 같아요. 문제가 금융사인데 신뢰가 없다 이러면 참 문제이긴 하죠. 네네네. 이러면 네카라코베 중에서 한 곳에 개인정보가 털린다라고 하면 당장 봐도 이 플랫폼이나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 하지는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인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A라는 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B라는 좀 더 크고 안전한 네네. 은행으로 옮기는 걸로 이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이슈로 끝날 텐데 예전에 마운트콕스 뭐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그 해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쑥대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 바이비트 여기에서도 뱅크런이 좀 이 거래소 난 못 믿겠어서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가는. 근데 그게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뭐 다 팔고 투자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까요? 일부는 빠져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킹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 그런 거죠 보면요.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이 폭락하고 어떤 증권사가 이를테면 어떤 뭔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증권사에 맡겨놓은 자금을 이제 다 이렇게 다 찾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일 거고, 근데 찾는데 그 중에서 그 자금이 전부 다 또 다른 증권사로 간다고는 또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일부는 그래 이참에 좀 현금으로 들고 있자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급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네네. 이제까지 계속 있어 왔던 사이클상 그거를 기다리는데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그 이벤트로 볼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다 깨지고 아주 좀 당분간 침체기가 온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침체라기보다는 좀 하락이 좀 더 그렇게 길어진다.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리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인가 보죠,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지금 4번째 반감기인데 뭐 3번째 반감기나 이럴 때 같았었으면은 아무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네. 이 반감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게 조금 더 길게 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너무 투자자가 많고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제 리테일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만큼 커진 건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리테일 또는 포함한 뭐 기관 투자자 또 리테일을 빙자한 기관 투자자분들도 ETF를 통해서 오긴 합니다만 리테일 익스포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마켓 센티멘트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 마켓 센티멘트에서도 이렇게 무슨 해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이 좀 더 영향이 커져서 아무리 4번째 반감기이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반감기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었는데 점점 앞으로 갈수록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정말 막 1000% 이랬거든요. 1000% 1000% 이랬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보면요. 워낙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에 뭔가 충격을 주는 영향이 줬었을 때 보면은 파장이 좀 더 커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파장이 아무래도 뭔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파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영향이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연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모두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 급등기가 올 거라는 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도 다 그랬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급등기가 왔었다. 사이클상 네네.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좀 예전과 다른 변수는 지금 ETF가 여러 가지 만들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좀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ETF가 기대하는 급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리테일 자금들 뿐이었었지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찌되었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뭐 커머더티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를 할 때 각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기대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뭐 금과 비슷한 자산 해지의 용도다.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많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온통 이제 리테일 분들은 보통 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장에 뭔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입각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뭔가 밑에 물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근데 보니까 이분들도 만만치 않게 짧더라라는 거죠. 보면요. 단타요. 예, 이분들도 생각보다 하루에 쑥 빠지고 하루에 쑥 들어오고 하더라. 예, 뭐 전체 다 그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에서 기대했던 시장 안정성은 약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면서 유동성은 좀 커졌습니다. 네. 오히려 그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시장에 좀 이제 시장이니까 뎁스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의 파이, 시장의 전체 규모가 좀 커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여서 예. 뭐 수요자가 늘어났다, 고객이 늘어났다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예. 그래서 뭔가 조금 그 예전 시장하고는 달라진 느낌이고,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보면은 이분들마저도 조금 출렁거리는 분들이다 보니까 마켓 센티멘트에 대한 민감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 특히 이제 마켓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내재가치 또는 뭐 수급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수급에 관련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수급에 대한 요인보다는 그 뭔가 이벤트에 대한 요인들, 이를테면 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는 이제 해킹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마켓 센티멘트는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그 뭐죠?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시장에 풀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이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돌발 변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큰 이슈는 아닌 거죠?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수급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이제 그런데 정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나 이런 거 그리고 채굴자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수급이 정말 비트코인에 정말 상당히 큰 영향을 바로 줬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끌어올리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 전체 생태계, 전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채굴자들 말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요즘 그 주식시장 얘기하다 보면은 네네.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도 얼마 전에 제가 좀 만났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I 프로그램 무슨 뭐 인공지능 무슨 매매 아니면 ETF를 통한 여러 가지 하여튼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그 힘이 아니라 이 AI 이 자동에 의한 그 네네. 주문 매도가 막 일어나면서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이 너무 거칠게 생겨가지고 참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마다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의 네네네. 변동성이. 이것도 ETF라든가 이런 게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한 식으로 하면서 달라질 개연성은 없나요? 근데 애초에 ETF 자체가 이제
너무나 이제 환매가 편하니까 음. 너무나 거래가 편한 상품이다 보니까 ETF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진짜 빨리 팔고 빨리 할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시달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그 설정에는 매수매도 시그널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가 네네네. 된다 그러면 네네. 사람이 하진 않겠죠. 예.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AI로 투자하는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미 예전부터 있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것들이 많아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AI 에이전트에 의한 트레이딩이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분야를 조금 더 넓히는 이런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했었던 ETF가 승인되고 이러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규제나 이런 뭔가 시장의 구도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가 좀 더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유가 뭘까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